시작할까요? 네, 우리 잠깐만 강의 계획서 혹시 받으신 거 있죠? 없나요? 없나요? 없나 봐요. 자료가 안 나왔나 봐요. 강의 계획서 같이. 그래요? 조교님이 어디 갔지? 자, 저희가 잠깐만 진도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총 6회잖아요. 그런데 1, 2, 3, 4회까지는 저희가 진도별로 나가고, 또 저희가 거시 쪽이 늘 뒤쪽에서 이제, 진도, 범위로 이제 여겨지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거시 쪽 정리를 확실하게 좀 안 하는 면이 있다. 우리가 늘 처음 나오는 챕터를 제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신 듯 하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아예 거시부터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거시 쪽 시험 보셨을 거고, 다음 주도 역시 거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조금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 6회는 전범위 모의고사입니다. 됐어요? 자, 전범위 모의고사라서 조금 전체를 조금 돌릴 수 있는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 자, 일단은 1, 2, 3, 4회 동안에는 뭘 할 거냐면요. 서브노트, 목차하고 이제 키워드만 이제 추렸는데, 제가 자꾸 욕심이 나가지고 막 좀 더 들어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도 막 이제 하면서, 이거까지는 그래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형태로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기는 했어요. 조금 길어지기는 했는데, 지금 어쨌든 양 자체는 굉장히 줄긴 했습니다. 확실히 문장이 더 줄었거든요. 그래서 1회부터 4회차 때까지는 저희 여기 나와 있는 서브노트, 목차하고 키워드집. 됐어요? 자, 요거를 조금 정리를 다 같이 할 거예요. 자, 본인이 보시고 계시던 서브노트를 봐도 좋고요. 아니면 요 자료로 해가지고 보셔도 좋고요. 그건 선택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보이스 위주로 가다 보니까 녹음을 하셔도 돼요. 됐죠? 대신 이제 상거래만 안 하시면 될 거예요. 됐죠? 녹음은 하시되 상거래만 안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녹음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서브노트 나 들으면서 하는 게 잘 된다라고 하신다면 자료를 보면서 듣든 아니면 이동하시면서 듣든 계속 좀 끼고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자료 보면서 제 목소리 2배속 해놓고 하면은 아마 금방 들으실 거예요.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1, 2, 3, 4회 때는 서브노트 요약된 걸로 정리를 전체를 한다. 그러면 5, 6회 때는 뭐를 정리할 거냐? 연습 문제, 목차하고 키워드 정리가 들어갑니다. 됐어요?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목차하고 키워드만 있다가 보니까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설명을 본인이 보면서 붙일 수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붙일 수 없을 것을 대비해서 보이스 조금 녹음해놓고 반복적으로 들으시는 거 괜찮습니다. 됐나요? 자, 요거 하나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거시 쪽을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오늘은 모범 답안이 2개가 나갔을 거예요. 연습 문제 안에 해당이 안 되는 이제 문제가 2개가 나갔기 때문에 2개의 모범 답안이 추가로 나갔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연습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됐어요? 대부분 연습 문제에서 낼 건데 이런 형태로 약간 좀 연습 문제 안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들을 섞어서 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브리타 대비하는 연습이라는 것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경조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많아서 빼고 가려는 그런 시도를 자꾸 하게 되는데 빼고 가는 순간 브리타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상하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꾸 제끼고 가고 빼고 가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깊게 보지 말고 전체를 다 보세요. 됐어요? 이미 깊게 보는 거는 연길기 2기에서 끝났어야 됐어요. 사실은요. 그쵸? 그러니까 깊게 보려고 해서 시간을 많이 끌지 말고 차라리 일정 수준에서 계속 전체를 많이 보시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브노트는 3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서브노트 암기장 3페이지입니다. 키워드 표시 이런 것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편이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가지고 한 번 멍 때리는 순간 엄청나게 나가 있을 겁니다. 됐어요? 제가 이제 원래 잘 물 안 마시는 스타일인데 강의할 때 인사 때도 쉬는 시간마다 물 계속 마시고 경조 때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빨리 막 이렇게 막 불러서 들어가고 하니까 저랑 호흡이 잘 맞아야 됩니다. 호흡이 계속 맞아서 내용 보고 키워드 보고 바로바로 내용이 연상되고 떠오르고 정리되고 그게 조금 즉흥적으로 바로바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3페이지 가시면요. 갈게요. 자, 좀 집중을 해주세요. 자, 가시면 일단 첫 번째 조직 목표와 조직 유효성이라는 것이 먼저 거시 차원의 첫 챕터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유는 뭐가 되는 거죠? 조직 자체에 대한 연구로서 거시 조직 이론의 정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직 자체의 목적이 무엇인지, 즉 조직 자체의 생존 이유라는 것을 사전에 먼저 검토하는 것이 첫 스텝이 되겠습니다. 자, 조직 목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보시면요. 일단 조직의 목표라는 것은 줄칠 필요 없습니다. 바람직한 상태라는 것, 즉 조직이 지향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예시라기보다는 중요성을 조금 보시면 탄생, 동기, 정당화, 기준, 행위 기준, 의사결정 기준 등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저희가 정리가 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조직의 목표라는 것은 조직의 목표와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목표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특징이었습니다. 됐나요? 저희가 이 양자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음을 조직이론 통해서 정리를 했었죠. 자, 과학적 관리법에 따라서 조직의 목적은 효율적 생산이었던 반면에 인간관계론에 따르면 조직의 목적은 뭐가 됩니까? 종합원의 목적 자체는 효율적 생산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이었어요. 그쵸?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양자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조직과 조직 관리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거기 로마자 이번에 가시면요. 목표 추구의 두 가지 차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합리적 관점과 자연적 관점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합리적 관점이라는 거는 합리성 거기다 체크를 해주시고 이것이야말로 조직이 추구하는 효율성이라는 목표를 의미합니다. 됐어요? 다음에 두 번째로 자연적 관점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인간답게 자연적으로 활동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인간답게 거기가 조금 포인트라면 포인트일 수 있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의 자연스러운 상태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만족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합리적 관점으로 목표를 바라보는지 자연적 관점으로 목표를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조직의 목표가 우선될 수도 있고 개인의 목표가 우선될 수도 있었죠. 자, 그럼 양자를 일치시킬 수 있겠느냐, 통합시킬 수 있겠느냐, 있다. 어떻게 통합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기 괄호 2번의 모형 한번 볼까요?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의 통합을 위한 모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교환에다가 밑줄, 교화의 밑줄, 수용의 밑줄. 자, 교환이라는 건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 관계인 거죠. 그래서 내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면 그에 따른 뭐예요? 보상으로 물리적 보상 또는 사회적 보상이라는 것을 제공한다, 조직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노동 대가에 대한 보상으로서 뭐 하는 겁니까? 이 교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조직과 개인의 목적을 일치시킨다. 요 뜻이고 두 번째 교환은 뭡니까? 설득. 수용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그냥 개인의 목적을 수용해줘서 양자의 목적을 통합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주장하는 모형이에요. 자, 그 아래 가시면 조직의 목표의 유형과 다원 목표 이야기가 좀 나와 있죠. 자, 조직은 조직 자체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 자체가 일치되지 않는 거에 더해서 조직 내부에 다양한 개인, 다양한 집단이 있다 보니 너무나 많은 하위 목표가 존재한다. 그렇죠? 자, 이렇게 다양한 목표가 존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목표 간의 상충, 갈등의 문제가 발생. 조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목표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느 하위 부분의 목표인지 모르겠다요. 그렇죠? 다음에 로마자 3번 가시면 4번인데 자, 조직 목표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환경이 바뀌면 목표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한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즉 조직 효과성 판단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됐나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절은 뭘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조직 효과성에 대한 이해라고 해서 이 효과성 판단 쪽에 내용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조직 효과성에 대한 이해라고 해서 내용 정리 잠깐만 하시면 자, 조직 효과성 또는 조직 유효성이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개념 가시면 목적 달성 나와 있죠. 목적의 밑줄. 조직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라는 것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우리는 조직 효과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은 효율성과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생각나시면 쓸 수 있으니까 굳이 체크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조직 효과성의 측정의 문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조직의 목표 자체가 지금 어떻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모호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왜 모호합니까? 앞에서 본 거. 개인과 조직의 목표가 불일치하고 다양한 목표가 존재하고 목표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죠.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 자체를 하나로 특정하기가 어렵다.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하이픈 가겠습니다. 생산성, 능률, 이익, 성장성 쭉 나와 있는데 다 못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다양한 조직 효과성 측정 기준이 제시되었다. 세 번째 하이픈 가겠습니다. 조직이 다양하고 주관적 가치관에 따라서 다양한 기준이 그동안 제시되었다. 이죠. 다양한 기준에만 밑줄. 그런데 이 다양한 기준을 그 아래 나와 있는 시스템적 구조화에서 분류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전통적 접근 방식 또는 전통적으로 조직 효과성을 측정하는 기법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거기 1번 목차 가시면 투입, 변환, 산출이라는 것은 시스템 구조라는 거 이건 다 알죠? 체크 안 해도 되죠? 자, 두 번째 하이픈은 가겠습니다. 시스템 구조화에서 다양한 기준을 분류한다라고 돼 있죠? 시스템 구조의 밑줄, 분류의 밑줄. 위에서 언급했던 다양한 기준이라는 것들, 즉 조직의 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을 시스템 구조화에서 재분류하는 것이 바로 전통적 접근이다. 여기에 한 가지 내용이 더 언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 언급돼야 됩니까? 각각의
분류는 어떻게 돼요? 특정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어떻게 해요? 일부분에만 가중치를 둔다는 것. 그러니까 종합고려를 하지 않고 시스템 구조 하에서 일부분에만 가중치를 두고 판단한다. 조직효과성 달성 여부를. 이것이 포인트죠. 자, 같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접근법 한번 가볼게요. 목표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개념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표를 파악하고 달성하는 정도를 본다라고 돼 있어요. 목표에다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목표라는 것은 그 아래 측정 지표에서 운영 목표를 의미합니다. 운영 목표에 밑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지표들은 여러분 생각나는 거 한 두세 개만 연필로 체크해서 조금 반복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아래 전제 조건이라고 돼 있는데 자,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무엇이 측정 가능해야 되는 겁니까? 조직의 목적이 측정 가능해야 해요. 그래서 측정에다가 밑줄 해주시고 적당한 수의 조직 목표가 존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와 있죠. 수에다가 밑줄. 다음에 세 번째 합의라고 돼 있는데 이거 무슨 뜻입니까? 조직과 구성원 간의 합의된 목표라는 것의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뜻이죠. 합의에다가 밑줄 해주시고 그다음에 달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달성 가능은 빼고 가겠습니다. 측정이 가능하면 달성 가능한 건 마찬가지니까 자, 달성 가능은 일단 빼고 가겠습니다. 자, 그 아래 가시면 유용성이라고 돼 있네요. 기업 조직과 같은 어느 조직? 영리 조직. 그쵸? 영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운영 목표가 정확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조직 효과성 측정의 기준으로 삼아도 아무 문제가 없죠. 자, 그런데 문제점으로서 두 번째 하이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수의 목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운영 목표로 삼을 거냐, 무엇을 결과적 측정 지표로 삼을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복수 거기에다가 밑줄을 좀 쳐주시고요. 다음에 주관이라고 돼 있죠. 목표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주관은 됐고, 다음 과거의 업적으로 미래의 행동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업적에 밑줄을 좀 해놓으십시오. 됐나요? 자, 다음 두 번째 가시면 자원기준접근법 나와 있죠. 자원기준접근법은 투입, 변환, 산출 중에서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조직의 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까? 투입 측면이죠. 자, 자원기준접근법에서 개념 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당연하게 쓸 거니까 저희는 거기 자원에다가 밑줄 좀 치겠습니다. 그냥 자원이 아니라 희소하고 가치 있고 또 다른 자원들과 결합하여서 관리가 가능한 그런 자원을 얼마나 잘 외부 환경에서 얻어오느냐를 기준으로 이 조직이 목적을 달성했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옆 단 가시면 자, 이때 측정 지표는 협상 지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상 지위에 밑줄 하나 해주시고요. 이 협상은 누구와 하는 협상입니까? 자원 제공자와의 협상 시 얼만큼 조직이 지위,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의 문제인 거고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로마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유무형 자원관리 능력이라고 돼 있죠? 자원관리 능력에만 밑줄을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대응이라고 돼 있어요. 자, 환경 대응에 밑줄 하나 해주시면 되겠어요. 환경 변화를 예측할 수 있으면 자원 자체를 미리 준비해 놓을 수가 있겠다라는 예시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용성이라고 해서 자, 산출물이 명확하지 않은 비영리 조직이나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자원기준접근법에 따라 조직 효과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영리 조직에 하나 체크를 해주시고 대신 이 측정기법의 문제점은 뭐가 됩니까? 안정적 시장이라는 것을 가정으로 깔고 있죠? 자, 시장 안정 거기에다가 밑줄을 조금 해주세요. 시장 자체가 안정적일 수가 없는데 안정적 시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지금 조직의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기에 이제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내부가정 접근법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부가정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조직 내부의 건전성과 효율성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내부에 밑줄 하나 쳐주시고 건전, 효율 밑줄 좀 쳐주십시오. 자,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부분 측정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문화 아니면 분위기 이런 것들이죠. 의사소통, 관계 측면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모두 다 저희가 주실 필요는 없고요. 자, 기업 문화 하나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의사소통에 하나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에 성장. 거기에 밑줄을 하나 쳐주세요. 이건 종업원의 성장이라는 거 당연히 아실 겁니다. 자, 유용성이라고 해서 이 내부가정 접근법은 어떤 측면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법이냐? 의사소통이나 업무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활용할 수가 있겠다예요. 됐어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 직접적 평가 지표가 없다, 수단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객관적 거기에 밑줄 아니면 그냥 X 바로 쳐버려도 되고 직접적 X 됐어요? 이 두 가지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각각 전통적 조직효과성 측정 기법들의 문제는 아까 뭐였죠?
다양한 기준 중에서 특정 기준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기준만을 고려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 하에서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되는 조직의 효과성 측정 기법으로 적합하지가 않다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현대적 측정 기법으로서 통합 모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경쟁가치 모형 가겠습니다. 경쟁가치 모형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한 판단 기준이 있는 건 맞는데요. 자, 경쟁적 가중치의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이 다양한 경쟁적 가치 사이에서, 경쟁 관계에 놓인 가치관들 사이에서 균형적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균형에다 밑줄 좀 해주시고요. 각각의 경쟁 관계에 있는 가치관을 골고루 고려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다음에 그 아래 가시면 경쟁 가치의 분류라고 해서 경쟁 가치의 분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가치관을 상세히 써야 돼요. 경쟁 가치라고 하면 첫 번째 뭡니까? 유연성, 통제. 두 번째 뭡니까? 구성원, 조직. 경쟁 가치라고 하면 바로 이 네 가지 가치관을 말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유연성과 통제라는 가치관이 경쟁 관계 있고 구성원이라는 내부 초점과 그리고 조직이라는 조직의 차원이라는 즉 외부 초점 양자가 지금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 하나 봐주시고 이 가중치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가치관들 사이에서 어디에 가중치를 조금 더 많이 두느냐에 따라서 기본 모형 네 가지가 나뉘는 거고 그 기본 모형에 따라 옆 한쪽 넘어가세요. 어떻게 돼요?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 이겁니다. 됐어요?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정리를 잘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개방체제라고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목적이 됩니까? 성장의 체크. 자, 이 성장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에는 밑줄 하나 해주세요. 다음에 합리적 목표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뭐가 됩니까? 생산성, 효율성. 거기에 체크를 해주시고 자, 이러한 생산성과 효율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무엇을 수단으로 삼고 있느냐는 거죠. 자, 기획, 목표, 평가 이렇게 돼 있죠. 저희는 기획에다가 좀 체크를 해두고 평가에다가 좀 체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부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자, 안정성에 하나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안정성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조정이라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됐어요? 자, 마지막 인간관계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인적 자원의 개발이라고 되어 있죠. 개발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고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응집력.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단과 목표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퀸과 카메론은 뭐라고 했죠? 이 경쟁 가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네 가지 기본 모형은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돼야 된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조직의 수명 주기라는 상황에. 됐어요? 그래서 조직의 수명 주기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창업 단계 같은 경우에는 개방체계 이렇게 나와 있죠. 창업의 밑줄, 개방체제의 밑줄, 집단 공동체 단계라고 돼 있죠. 집단 공동체의 밑줄, 인간관계 밑줄, 공식화 밑줄, 그 다음에 내부 프로세스, 합리적 목표 밑줄. 자, 정교화의 밑줄, 그리고 개방체제 밑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단계별로 어떠한 모형이 적합한지까지 검토가 되었고 가운데 나와 있는 단어들은 뭐예요? 왜 적합한지예요. 됐어요? 자, 어떤 특징 때문에 적합한지가 간략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좀 반복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죠. 타당성의 문제가 있고 어느 모형을 적용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BSC라고 해서 BSC 같은 경우에는 인사관리에서 다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여기선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나요? 이 조직 자체의 생존 이유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하게 됩니까? 전 구성원의 행위를 통제해야 돼요. 됐어요? 전체 구성원의 행위를 통제를 해서 조직의 목적과 개인의 목적을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러면 이 구성원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가치관으로 묶는다예요. 그게 바로 조직 문화. 됐어요? 두 번째, 뭐 합니까? 일정 체계를 만들어서 그 체계 안에서만 시키는 일을 하게 한다. 그게 바로 조직구조 설계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조직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진도 다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도 체크해 줄 거예요. 어디 먼저 외우라고. 자, 가면 조직 문화의 기초적 이해라고 해서 개념 정의가 나와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개념 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전체 구성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공유된 가치 의식, 행동 방식, 상징 특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못 외우겠다라고 한다면 공유된 가치 의식, 공유 밑줄, 가치 밑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일단 이거부터 보시고 다음에 속성 여기는 가볍게 반복적으로만 보세요. 자, 이런 문화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상징물, 언어, 이야기, 행동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굳이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구성 요소 뭐다? 샤인의 인공창조물, 가치관, 기본 가정으로 대체 가능. 됐어요?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 갑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중요성 나와 있는데 조직 문화라는 것은 전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죠.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전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행위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구성원들을 연결해주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게 만드니까 협동심이라는 것을 배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나와 있습니까? 정신적 행동적 방향, 즉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요 정도는 조금 연결시켜서 그냥 반복적으로 읽으세요. 다음, 그 아래 조직문화 모델이라고 해서 조직문화라는 변수 자체에 대한 설명이죠. 자, 조직문화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조직문화의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샤인 모델. 샤인은 조직문화의 구성 요소를 뭐를 기준으로 나눕니까? 인식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맞나요? 자, 이 의식 수준 거기에다가 체크를 좀 해주세요. 개념 정의에서 의식 수준 거기에 밑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느냐? 그 아래 가공물과 창조물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하이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공창조물 거기에 체크를 해주세요. 개념 정의죠? 자, 이러한 가공물과 창조물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즉 조직 문화를 구성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두 번째 하이픈이에요. 됐어요? 자, 두 번째 하이픈 가보시면 자, 가공물과 창조물이라는 것은 인상이나 표면적인 특성을 형성한다 이렇게 돼 있죠. 표면적 특성의 밑줄. 조직의 표면적인 특성이나 조직에 드러나는 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인공창조물이다 이 뜻이에요. 됐어요? 자, 인공창조물의 역할은 조직의 표면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역할이자 영향, 결과입니다. 됐나요? 다음에 두 번째. 가치관 한번 가보시면 가치관 같은 경우에는요. 인식적, 의식적 수준에서의 조직 문화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쵸? 개념 정의 가시면 첫 번째 하이픈 가볼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기본적인 성격과 특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기본적인 성격에 밑줄 해주시고 이것이 조직 구성원들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표현이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그렇다면 이러한 기본 과정이라는 것은 대체 조직 문화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검토해봐야겠죠. 자, 두 번째 하이픈 가보시면 얘는 행동 지침에 체크를 하나 해주세요. 구성원들의 행동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됐어요?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하이픈은. 다음에 세 번째 기본 과정 가실게요. 기본 과정을 잠재적 수준에서의 조직 문화 구성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개념 정의를 내리겠다라고 하신다면 선의식적 가치다라고 개념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러한 기본 과정이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얘는 지금 잠깐 두 번째 하이픈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구성원들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쳐요. 그쵸? 예를 들면 지금 어디에 영향 미칩니까? 지각, 태도, 행동. 구성원의 지각,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역할까지 같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브노트에 그림만 있다 보니까 맨날 개념 정의에 쓰는 말이 똑같죠. 인식적 수준, 아니면 가시적 수준, 선의식적 수준 이런 것만 이렇게 언급을 하시지 자, 각각의 구성 요소가 조직 문화를 구성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좀 정확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하이픈 조금 유념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나머지 딜 케네디, 퀸 모형 거기들은 다 뭐가 됩니까? 조직 문화의 유형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딜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문자 어떻게 외웠었나요? 여긴 두 문자만 따고 갑니다. 자, 모형 감수성이라고 해서 이제 일단 모자를 따시고 시간성에서 저희가 시자를 땄었습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갔어요? 노력 유의형에서 노자를 땄고 여기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자, 무법 남성형 가셔서 무자의 동그라미, 전심 전력형에서 전자 동그라미, 관료 절차형에서 관자를 동그라미를 쳤었었죠. 됐어요? 그래서 노무, 전관, 뭐지? 노무사 전관예우하고 이렇게 해서 외우라고 했었죠? 그럴 리 절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요.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어요? 퀸 모형. 퀸 모형이 바로 뭡니까? 경쟁가치 모형. 됐나요? 자, 경쟁가치 모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써주시기는 해요. 근데 여기 조직 문화의 유형으로 쓰실 때는 목표와 수단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떠한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기를 조금 더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그렇게 나눠서 못 외워요.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 앞쪽에서 배웠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지 믿는 정도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그 정도로만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적응적, 부정적 문화가 나와 있고, 7S 나와 있고, Z 이론 문화 나와 있죠. 그쵸? 자, 적응적, 부정적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응용하는 용으로 내기 좋아요. 응용하는 용으로 내기가 좋아요. 그쵸? 예를 들면 어떤 형태로 또 응용을 해볼 수 있어요? 적응적 문화, 부정적 문화에 따른 조직구조 설계 방안. 됐어요? 그런 형태로 문제를 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요, 얘는. 근데 그렇게 나오면 미친 문제예요. 그쵸? 미친 문제예요. 그렇게는 안 나올 건데, 그러니까 얘는 응용이 될 어떤 건덕지 용으로 쓰일 만한 아이니까 정의 정도, 그리고 특징 정도 가볍게 정도만 알고 계세요. 막 이걸 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알고는 계세요. 아셨죠? 자, 가시면 적응적 문화와 부정적 문화는 일단 적응 잠재력을 기준으로 나눈 거죠. 자, 적응 잠재력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자, 특징 한번 보시면 지금 행위, 가치관, 가정 이렇게 세 가지 별로 나눠서 검토하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는 앞에서 봤던 샤인이 제시한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자, 가시적 행위 측면에서 적응적 문화 같은 경우에는요. 자, 환경 밑줄, 주의 밑줄. 환경에 굉장히 주의, 집중을 많이 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변화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죠. 변화에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적응적 문화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 환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자신.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이기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적에다 밑줄 하나 해주시고요. 다음에 변화 X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나타나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나타내는 행위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적응적 문화는 어떤 행위를 나타낸다고요? 외부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행위를 나타낸다. 근데 비정적 문화, 부정적 문화는 어떤 행위를 나타낸다고요? 외부 환경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득이나 이해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는 행위를 보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가시면 가치관이라고 돼 있죠. 자, 이러한 행위는 대체 어떠한 가치관에 의해서 나오느냐? 적응적 문화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해관계자의 밑줄. 됐어요? 다음에 두 번째, 변화의 밑줄. 여기에 엄청난 가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외부 환경에 관심이 많이 나타나는 행위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부적응적 문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자기 밑줄,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위험감수 X 돼 있죠? 거기 밑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일단 그 아래 가시면 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선의식적 가치에 의해서 얘네들은 이런 가치관을 정립하고 행위를 하느냐? 자, 적응적 문화 하에서는 구성원들이요. 조직 전체 기여하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쵸? 자, 조직 전체에 밑줄해 주시고 신뢰에 밑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문화 같은 경우에는 조직 전체가 주요 관심이 아니라 나의 욕구라고 돼 있죠? 나의 욕구 거기에 밑줄해 주시고 불신에다 밑줄을 좀 해주세요. 자기가 선의식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는 그러니까 나에게만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타인이나 외부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요런 특징 조금 간략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거 위주로만 그냥 이해만 해놓으세요. 여기 막 달달 외우지 마세요.